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저는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산지 5년이 되어가는 유부녀예요. 매사에 떵떵거리며 살 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할 것 없이 사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제 삶이 이렇게 안정되게 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다사다난한 환경에서 살아왔거든요. 다시 그때를 떠올려 보자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나날들이었어요.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울증에 걸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삶을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냥 가난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 삶이 그렇게 엉망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멀쩡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제 인생의 불행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하며 열심히 사시던 아버지께서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제 눈앞에서 웃으며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시며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 내내 오시느라 거의 혼절하신 상태였어요. 주변에 이렇다 할 친인척도 도움을 청할 만한 지인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은 충격과 막막한 앞날에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다정하시고 누구보다도 집안을 열심히 돌보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혼자 술을 드시거나 밖에 나가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다 같이 모여 도박을 하거나 유부 남녀들이 불건전한 만남을 즐기는 모임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화장이 진해지셨고 정가는 다른 차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작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렇게 변해가시는 어머니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식탁 위에 꼬깃 탄 지폐 한 장과 날려쓴 메모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엄마 늦어. 밥 사 먹어. 대부분 메모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돈으로 밖에 나갈 라면과 김밥 같은 것으로 저녁을 때우고는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없는 집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밤늦게까지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쯤까지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집에 들러 제게 안부를 묻고 용돈을 쥐어주고 다니셨으니까요. 집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고 그 집에서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지만 적어도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집에 남자를 데려오시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데려오시는 남자는 매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무서운 인상에 몸에 문신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만난 사이인지는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선생님께서 안내문 같은 것을 배부해 주셨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등 고등학교를 적어내라는 종이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반에서 매번 1, 2등을 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종이를 적어갈 수 없었어요. 안내문을 받았을 당시 저는 어머니 얼굴을 뵌 지 거의 3달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봤던 날 제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시고는 한동안 바빠서 집에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학교 사람들에게 제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사정이 남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급식비며 소풍비며 돈 같은 것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공부도 곧잘하고 성격도 평범해 반 아이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 누구도 제가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살며 어머니께 거의 버림받았다시피 한 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 정도가 되자 더 이상 감추고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안내문을 빈종이로 가져가며 담임 선생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경악하시며 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비밀로 했냐 저를 타박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관할 경찰에 연락을 하신 건지 그 다음날 바로 경찰관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제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인지,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건지, 혹시 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왜 집을 두고 고아들이 있는 기관으로 옮겨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볼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실 텐데 괜히 학교 사람들에게 알려서 고아 취급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기관에 들어갔던 날 기관의 원장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한 상태였고 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제가 지내고 있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 공과금도 몇 달이 밀린 채였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 그날 이후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솔직히 죽을 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작 16살이었던 딸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떠난 여자는 더 이상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관은 생각보다 지낼 만한 곳이었어요. 물론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기관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곳에서 지내던 아이들이었어요. 때문에 서로를 친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곳에서 16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이방인이었던 저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제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잠자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저는 항상 구석에서 나머지 아이들이 하하 호호 즐겁게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에 들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한창 예민할 나이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속해 있는 무리에서 혼자만이 걷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의 짐은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에게 버림받은 직후였으니 더욱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였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이모저모 신경 써주기는 했지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던 것은 동갑의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기관 내에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보통 외모가 눈에 띄게 예쁜 아이들은 입양을 수월하게 간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3살 때 입양 갔다가 10살이 되기 전에 파양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친구를 입양해 간 양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아이를 맡고 싶지 않아 무책임하게 다시 기관으로 보내버린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의 상처로 누구보다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낯선이라면 무조건 경계하고 까칠하게 굴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기관의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겉도는 저를 보며 그 아이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양부모에게 파양당하고 기관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그 아이도 저처럼 혼자서 겉돌았다고 해요. 그때 본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나이도 동갑인데다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 일을 계기로 그 친구가 먼저 제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단짝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는 얼굴도 눈에 띄게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친구가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고 덕분에 저도 그 친구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에 무리 없이 들어갈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원장님 덕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과정은 중학교까지잖아요. 기관에 속해 있는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직업 고등학교나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했습니다.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어요. 드물게 저와 친구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4년제 대학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라 법상 만 19세가 되면 더 이상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당장 지낼 곳이 막막해졌어요. 요즘에 와서는 기관 출신 아이들을 돕는 이런저런 제도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기관과 연계되어 도움을 주는 것도 드물었어요. 각설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또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는 명문대 중에서도 명문과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정말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도 하고 즐거운 20대 생활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취급을 받잖아요. 같은 교복,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대우를 받으며 수업을 듣고 부모의 재력이나 형편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두루두루 어울리고요.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는 순간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깝게만 여겨졌던 친구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자취를 시작하고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졸업을 하면 거치러 어디로 향해야 할지, 뭘 먹고 살지 앞날이 막막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대학 새내기 생활을 기대하며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20살이 되자 세상이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물론 기관의 원장님이나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등 꾸준히 저를 도와주고 연락해 주시던 고마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모 없는 2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의 도움으로 적당한 곳에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당장 세상에 내던져지니 알아야 할 것도 혼자 해결해야 할 것도 정말 많더군요. 당시를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같이 중간고사니 축제니 대학생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는 세계가 멀어지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기관에서 제게 처음 말을 걸어주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어딜 가나 정말 열심히 한다. 넌 꼭 성공할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든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성공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한 편만한 작은 단칸방에 들어와 지친 몸을 뉘을 때면 아버지가 참 자주 생각났어요. 빚을 갚으러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께서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나는 그래도 내 한 몸 건사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딸린 처자식이 있었으니 더더욱 앞날이 막막하셨겠지. 그렇지만 저와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만이 보여주셨기에 어렸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자니 자연스레 어머니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기관에 있을 때부터 종종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애써 그 여자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 그 여자를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분노가 차올랐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과 그 남자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그 여자를 찾아가 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혹시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여자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와 다르게 그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기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제 소식을 기관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 여자의 거치나 연락처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세상 유일한 피부치에게 그렇게 생각하니 그 여자를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은 점점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회에 나와 구르다 보니 단칸방에서 작은 거실과 부엌이 딸린 빌라로 이사도 가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어느 정도 저축도 했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즘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명문대에 다니다가 졸업한 친구들은 당연히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어떤 전문직이 되었다더라. 아무리 친구들과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살았더라도 건너 들려오는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몰려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학창시절에는 내가 훨씬 공부도 잘했고 부모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아이들보다 내가 뭐든 더 열심히 죽을 만큼 아등바등 노력하며 살아왔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오래된 빌라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돈을 버는 삶에 만족해야 하고 저 아이들은 저런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답도 내릴 수 없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던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지쳐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에 그 친구와도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차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친구에게는 다른 친구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와 같은 기관 출신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못난 생각이었죠. 친구는 예상대로 대학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좋은 집안 출신의 젊은 대학 교수라고 했고 둘의 신혼집도 강남에 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자리였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얼굴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어렵기만 한 세상 전부 제게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그 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모자라 남편감으로 완벽한 남자와 결혼 약속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런 친구를 보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더 이상 그 친구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가 보기에도 제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던 건지 혹시 몸이 안 좋냐 물어오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괜찮다 말하고 자리에서 도망치듯 벗어났어요. 그 이후로 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회사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빌라 입구에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빌라 주민이겠거니 별 신경 쓰지 않고 여자를 지나쳐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갑작스레 제 손을 잡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이게 얼마만이냐, 기간을 물어 거처로 알아보고 찾아왔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그 여자의 얼굴이 전혀 반갑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뻔뻔하게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내리는데 한쪽 눈에 크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혼했겠구나. 그것도 남편에게 맞아서. 역시나 입을 연 여자가 구구절절 쏟아내는 말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를 버리고 나몰라라 다른 남자와 재혼의 새 인생을 찾아 떠날 때는 언제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으니 그제서야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 혼자서도 잘 컸니? 뻔뻔하게 쏟아내는 말들은 반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그 여자와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역겨움이 몰려와 속이 안 좋을 정도였어요. 한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 그립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아주 먼 훗날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내게 속죄하러 돌아온다면 받아줘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아주 가벼운 태도로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을 덮고 넘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그런 여자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그래서 도대체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난 이제 와서 당신과 모녀 노릇을 할 생각도 없고 완전히 남남으로 생각한다. 그런 목적으로 찾아왔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 단호한 태도의 여자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뻔뻔하게 웃으며 아무리 그래도 하루 정도는 재워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저녁은 본인이 차리겠다. 내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았느냐며 저녁을 해주려고 장까지 봐왔다. 마트 봉지를 내밀더군요. 그 순간 우습게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 종종 떡볶이를 만들어주셨어요. 케찹 맛이 진하게 나는 아주 단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었기에 일부러 몹시 달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린 저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품이 참 따뜻하면서도 싫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 올라온 떡볶이는 결국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 떡볶이를 먹으면 그 여자를 도저히 단호하게 내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약속대로 제 집을 떠났습니다. 전날 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저 여자가 내 곁에 빌붙으며 눌러앉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가득했었지만 또 한켠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가 지독히도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했으면 결국 저는 그 여자를 밀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련 없이 떠나려는 그 여자의 손에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서 쥐어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돈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오름 섞인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평생 날 찾아오지 말지. 못된 엄마로 남지. 왜 굳이 안쓰럽고 딱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착한 엄마 행세를 하는 걸까? 맘 편하게 원망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고
몇 주 동안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혹여나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기관을 통해 연락을 하진 않을까?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친구에게서는 꾸준히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후 마음이 복잡해졌던 저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댈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결국 그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일에 마치 본인 일처럼 공감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따뜻한 말 몇 마디가 어찌나 마음에 와닿고 힘이 나던지 그날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으로 혼자서만 해왔던 생각들을 전부 쏟아냈어요. 사실 너를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다. 너만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의 열등감들과 마주하는 기분이라 너무 괴로웠다. 나는 이렇게 갈수록 시군창으로 향해 가는데 너만 더 밝고 환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얘기였을 텐데도 친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뒤로 저와 그 친구 사이는 예전처럼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고 모아놓은 돈은 조금 있었지만 앞날이 막막해졌어요. 일은 오래 했지만 경력을 인정받을 만한 직군은 아니었고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살던 빌라의 집주인이 금융사기에 휘말리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걸까? 역시 나는 뭐래도 안 될 운명인가? 비관적인 생각들로 매일매일이 얼룩져 갔습니다. 우울의 구덩이로 향하던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제가 당장 지낼 만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앞으로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 편하게 머물러도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개인 카페를 차리게 된 것도 그 친구의 도움이 컸습니다. 오래 전부터 카페를 차리는 것은 제 꿈이었어요. 사실상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관에서 학교로 향하는 길목에 작은 개인 카페 하나가 있었어요. 카페는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언제나 포근해 보이는 분위기에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페의 주인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창가에 청소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도 종종 보고는 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내던져지고 나니 카페를 운영하기는커녕 제 한몸 건사하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친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카페를 열어보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게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카페 경영에 한번 도전해봐라. 본인이 물심양면 지원해주겠다.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카페를 열었고 운이 좋았는지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친구에게 장사가 좀 더 안정되면 매달 얼마씩 돈을 갚겠다 얘기했지만 친구는 어차피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준 돈이라며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자리 잡는 것만 신경 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기간에서 친구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비록 부모에게 버림받아 향한 곳이었지만 다른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귀인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평생의 반려자가 된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다 친구 덕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친구 남편의 대학 선배예요. 처음부터 연애를 목적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모임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친구 남편과 같은 명문대 출신에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친구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정말 밝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 삼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탄탄대로 길을 걸으며 살아왔고 삼형제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설마 하니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남편보다 한참 부족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며 조건이며 외모며 무엇 하나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만남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제게 이별을 선언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갑작스럽게 청혼을 했어요. 카페가 자리를 잘 잡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중이긴 했지만 그래봤자 대기업에 다니며 억소리가 나는 연봉을 받는 남편과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 저를 반겨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본인보다 한참 모자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데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며 부모님은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저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대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대놓고 저를 구박하시거나 면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양 있는 분들이셨고 도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저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끼면 안 될 곳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새까만 돌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지적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주눅들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에는 스스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열등감을 가지게 된 데에는 시부모님, 도련님들 뿐만 아니라 동서들 탓도 컸습니다. 도련님들께서는 두 분 다 나이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결혼을 늦게 한 탓도 있습니다만 두 분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혼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 중 한 명이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였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두 명 다 몹시 유능한 데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둘 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둘 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큰 동서가 큰 도련님과 먼저 연애를 시작한 후 작은 동서를 작은 도련님께 소개해 주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 논다고 참 잘난 사람들끼리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저런 젊은 나이에 유학까지 다녀오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니. 대학이라고는 문턱이라도 가보지 못한 저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당연히 그런 동서들을 볼 때마다 애써 감춰왔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고는 했습니다. 동서들 또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기에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감정까지는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동서들 눈에는 대학조차 다니지 못한 제가 한심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은근한 무시를 가족 모임 때마다 고스란히 느끼고 있자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서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화 중 조금이라도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저를 슬쩍 쳐다보고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하자 하며 말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반대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만 사용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든가요. 아무리 학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들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말들은 배운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지만 동서들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기라도 하는 듯 어려운 학문 용어들을 들먹이며 외국어를 마구 섞어 썼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다물어 버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아무 잘못 없는 동서들을 오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친구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혼자 열등감 때문에 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동서들은 저를 적나라하게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서만요. 처음 한두 번이야 오해라고 생각하고 애써 넘어가려고 했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망설여졌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무시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서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시댁 가족들 사이에 끼어있는 백조들 속 병아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아봤자 저 혼자 열등감에 찌들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정지은 것들이었죠.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혀온 고질병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너무나 싫었지만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써 자신감을 가져보려고 해도 동서들 앞에서만 서면 너무나 작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저 때문에 남편까지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못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정말 잘났고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괜히 나같이 못난 사람과 결혼해서 저 때문에 괜히 남편까지 급이 낮아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저와 동서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큰 동서는 강남 부잣집 출신이었고 잘은 모르지만 친정이 크게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손에 비싼 선물이며 과일들을 줄줄이 들고 왔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시부모님께 자주 선물을 보내드리는 것 같았어요. 선물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자주 비싼 식당에서 외식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챙겨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도 신경 쓰고 애교 많고 싹싹한 성격이라 시부모님께서도 큰 동서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였더라도 저보다는 큰 동서를 훨씬 예뻐했을 것 같아요. 제 눈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며느리감이었으니까요. 작은 동서는 큰 동서처럼 부잣집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번듯한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라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큰 동서처럼 싹싹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꼼꼼하고 맡은 일을 딱딱 잘 처리해서 시부모님께 굉장히 신임을 받았어요. 동서 둘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결혼을 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남편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괜히 제게 얘기를 꺼냈다가 형님께서 부담 가지실까봐 저희끼리 조용히 다녀왔다는 것이라고 말을 돌렸지만 딱 봐도 저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네가 나를 무시하려면 해라. 나는 나대로 그냥 잘 살겠다. 마음 먹고 꿋꿋하게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만한 성정이 못 되었습니다. 자꾸만 동서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제가 너무 싫어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 해결책이란 제가 먼저 동서들에게 다가가 멀게만 느껴지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도망치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대단한 용기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딴에는 정말 큰 용기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끼리 모였던 날 마침 동서들과 저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때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먼저 말을 걸 기회가 없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말을 붙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난번에 다녀온 여행은 어땠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물음에 본인들끼리 즐겁게 얘기하던 동서들은 급속도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 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혹여나 제 질문이
왜 저만 두고 여행을 다녀왔냐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을까 싶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다음 여행에는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 말하니 동서들의 안색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 말에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들 둘 다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어 부지런히 손가락을 눌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낸 용기가 완전히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눈앞에서 뒷담화를 당하는 듯한 기분에 수치심이 차올랐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동서들 앞에서 저는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저 휴대폰 너머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을지 좋지 않은 상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워갔습니다. 아무리 제가 동서들보다 한참 모자란 조건의 여자라고 한들 그래도 손이 사람이고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못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일까 싶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지금 둘이서 메신저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같이 여행 가자고 말한 게 그렇게 불만이었어? 전부터 은근슬쩍 사람 무시하고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외침에 동서 둘 다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교양이 없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증거도 없이 어디 생사람을 잡냐. 형님같이 못 배워먹은 인간하고는 여행은커녕 대화를 섞기도 싫다. 솔직히 아주버님 때문에 참는 거지 집안에 수치가 따로 없다. 갑자기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동서들이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저를 비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쏟아진 말들에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자리로 돌아왔고 동서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차마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일어나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남편이 저를 급히 쫓아나왔고 저는 그런 남편 품에 안겨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물어오는 남편에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조금 진정이 되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동서들이 식구들이 없는 자리에서 나를 은근슬쩍 무시했다. 나 스스로가 못난 여자라 생각해서 그런 무시들을 다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봤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냉혹했다. 제 얘기를 듣는 남편의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졌고 집에 가는 차에서 남편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남편이 동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자라 생각하지 않을까? 남편은 언제나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는 남자였지만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듯 하더니 무언가 바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며 그렇지 않아도 벼르던 차였다. 그 여사들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동서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물으니 내일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남편은 누군가를 만나러 잠시 밖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을 졸이며 남편을 기다리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웬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굴 만나러 다녀온 거고 손에 든 건 또 뭐냐 묻자 남편은 다름 아닌 친구의 남편을 만나러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네, 저희 남편의 대학 후배이자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던 그 사람이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러 다녀왔나 싶어 의문 가득히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종이봉투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던 대학교는 친구의 남편이자 저희 남편의 대학 후배인 그 사람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였어요. 세상 참 좁다고 많고 많은 대학 중에 똑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잘난 척 거들먹거리던 동서들은 정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였어요. 언제든지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 카페 수익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요. 사실상 말만 교수지 학원 강사들과 비교했을 때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작은 동서는 유학 다녀왔다던 학위 증서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얼마 전 학교에서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대학 후배인 친구 남편을 통해 일찍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굳이 본인 입으로 가족들에게 밝힐 일이 아니라 생각해 입을 다물어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큰 동서가 학교 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남편에게 되물어봤어요. 큰 도련님과 큰 동서는 몹시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도 항상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였고요. 그런 큰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다니? 내연 상대는 바로 큰 동서가 강의를 하고 있던 학과의 주임 교수였어요. 나이 차이가 무려 띠동갑이 넘는다던데 교내에 큰 동서가 학과 주임 교수의 애인이라 시간 강사 자리를 꿰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알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처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남편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남편이 쉽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확인해보니 큰 동서 또한 작은 동서처럼 변변찮은 학위가 없는 상태로 교단에 서고 있던 것이었어요. 강남의 부잣집 출신이니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니 뭐니 했던 것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어요. 주임 교수를 꼬셔 시간 강사 자리를 꿰찬 큰 동서가 본인이 알고 지내던 작은 동서를 소개시켜 거짓 학위로 강사 자리에 꽂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큰 동서가 명절 때마다 사오던 비싼 물건들, 여행비 모두 주임 교수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괜히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어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생들을 생각하면 진작 얘기를 꺼냈어야 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본인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난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도 남의 가정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아주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눈 감아주고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들고 온 종이봉투에는 작은 동서의 학위 파문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어떻게 구해왔는진 모르겠지만 큰 동서가 웬 늙은 남자와 아주 단란하게 붙어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친구의 남편이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뻔뻔하게 우리 가족을 속여 먹은 것도 모자라 뒤에서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기까지 했다니 절대 곱게는 못 보내준다며 이를 갈았어요.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시겠죠. 남편은 준비한 자료를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했고 동서들의 추악한 비밀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큰 도련님께서도 큰 동서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제게 교양 없네 어쩌네 하던 동서들이 그날 얼마나 교양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친 여자들처럼 저희 남편에게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네.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이내 도련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생쇼를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알던 동서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 찼어요. 당연히 큰 도련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이혼 선언을 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작은 도련님은 작은 동서와 별거 중이에요. 추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학력이며 직업이며 모든 게 다 거짓이나 다름없었던 작은 동서를 도련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 동서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문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뭐든 영원한 것은 없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세상에 무덤까지 가는 비밀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일 이후로 동서들에 비해 제게 유독 쌀쌀 맞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이제야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건지 조금 더 태도가 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출신 집안이며 직업이며 모든 것을 속이고 바람까지 피웠던 여자들보다는 조건은 조금 부족해도 성실히 제 할 일을 하는 며느리가 낫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건을 전해들은 친구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진작 본인한테 얘기하고 털어놓지. 너는 어쩜 애가 어렸을 적부터 전혀 변하지를 않냐며 한 소리 타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예전보다 저 스스로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적의 저였다면 동서들에게 먼저 다가가 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결혼한 지 거의 5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제 자리에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에 어수선한 사연이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지만 아무나 쉽게 겪을 만한 인생도 사건도 아닌 것 같아 시간 내서 오랜만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이전처럼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가꾸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주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이상한 요즘입니다. 제 한풀이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내도 저도 언제나 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요새 불륜이나 바람 같은 건 너무 빈번해서 별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긴 세월 부부로 살면서도 저희는 새 남매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느라 바람을 피울 생각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건물 청소부로 일을 했고 저는 젊을 적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기도 했고 겹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돈독하게 여행을 가는 건 꿈에도 못 꿨어요. 어릴 적 애들이 내 친구는 주말에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간다는데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며 떼를 써도 아빠랑 엄마는 바빠서 안 된다며 우는 애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너무 미안하지만 다행히 세 남매 모두 너무 착하게 자라준지라 이렇게 지금껏 고생을 한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키웠습니다. 첫째 녀석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만의 일을 할 거라면서 학교 공부는 손 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열어서는 그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둘째와 셋째는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가고 각자 분야에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보통 애들 대학 가고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좀 자기 인생 살고 그런다잖아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애 낳을 거 생각하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식을 몇 명을 낳든 꼭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뒷바라지 해주자고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벌고 있어도 저희 역시 저희 나름대로 크게는 못하더라도 자식들 결혼 자금 조금씩은 대주고 싶어서 일을 쉬지 않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첫째, 셋째, 그리고 가장 늦게 결혼한 둘째까지 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앙앙 울며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성인이 되어서 슬슬 부모 품을 벗어나 자기 삶을 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랑 아내는 자식들 결혼식마다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솔직히 그리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에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런 때가 많아서 이런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 어긋나지 않고 다 자기 할 걸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쑥쑥 커준 게 참 고맙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 아내랑 알콩달콩 사느라 바쁠 텐데 꼬박꼬박 안부 전화까지 해주니 그 긴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보낸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두 분도 일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요. 저희 부탁이에요. 알겠다. 우리가 일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야. 늙어서 쉬면 뭐하냐. 괜히 병만 나. 나도 그렇고 네 엄마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야 자기 가족들 만들어서 분가했다고 해도 저에게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따로 산다고는 해도 저는 여전히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일을 쉬게 하더라도 저는 쭉 경비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노후야 자식들이 챙겨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애들한테 그런 짐을 안겨주기는 미안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자식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어머니랑 편하게 지내라고 입을 모아 말해주는데 그 마음이 고맙고 대견해서 한참을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되진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 노후하시는데 편하게 쓰라고 마련했어요. 그저 저희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세상에, 이걸 언제 마련한 거냐? 자식들은 흰 봉투를 건네며 푹 쉬라고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순간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식들의 배려 덕에 저도 일을 그만두고 비로소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부족한 남편 만나서 당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너무 미안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만큼 집에 성실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이제 당신도 나도 자식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편히 쉽시다. 그래요. 우리 더 늙기 전에 여행도 가고 합시다. 그 뒤로 한동안은 자식들 용돈 받으면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내 고향이 제주도였던지라 첫 여행지도 제주도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젊을 때 빼고는 제주도 공개 한 번 못 세게 해준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니 아이같이 좋아하는 아내가 얼마나 예쁘던지. 아내가 좋아했다는 요리들도 해먹고 바다도 보러 가고 일주일을 제주도에만 있었는데 돌아올 때가 되니 그 일주일조차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 때라 해외여행도 다니기에 거리낌 없었어서 일본과 대만도 다녀왔습니다. 요새는 젊을 때부터 자기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해서 해외 한 번쯤은 다녀온다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누가 간다고 해도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이나 가는 거였기에
저나 아내나 해외 가려고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첫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으로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요새 나이 있는 부부들이 일본에 많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비행기 끊어드릴게요. 그런 쪽으로는 워낙 일자무식하게 살아온지라 솔직히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서 덜컥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겁이 났지만 첫째가 여행사 통해서 가는 건 가이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녀왔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리도 좋은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문화가 느껴지는데 조금만 돌아다녀도 해외인 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은 둘째와 셋째가 함께 준비해 주어서 다녀왔고 대만도 여행사를 통해서 간지라 저희 부부는 그냥 한국말로 이끌어주는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어서 편리했어요. 왜 흔히 여행을 다녀오면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다 늙은 저조차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만큼 자식들이 보내준 해외여행은 너무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부업이라도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해외나 한번 가볼까요? 그 정도로 좋았어?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왔는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젊은 나이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죽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걸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한동안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 뒤에는 저나 아내나 각자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저는 워낙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노인네랑 바둑도 자주 두고 첫째한테 부탁해서 혹시 바둑 두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운동을 다니겠다며 제가 바둑을 배울 때 운동복을 새로 사입고는 동네 아줌마들과 공원 조깅도 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 바둑은 어땠어요? 오늘 아주 재미졌지. 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겼어. 그래요? 기분 좋았겠네. 어서 밥 들어요. 국 식기 전에. 오늘 당신 좋아하는 냉이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묵이랑 같이 먹어봐요. 요 시골에서 가져온 겉절이도 먹어보고. 아이고 참 이 사람. 이걸 또 다 준비했어? 힘들게 반찬 여러 개 하지 말라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주로 집안 살림도 도맡아서 했기에 최소한 은퇴한 뒤로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저녁밥 정도는 제가 차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일찍 들어올 때면 언제나 본인이 먼저 밥을 차려놓고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차피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데 뭐 어때요? 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제가 지금껏 가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준 덕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 행복한 황혼 부부로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는 바둑을 배웠고 아내는 운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가 같이 운동을 다닌다는 아줌마들 집에서 자고 오거나 같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또 간다고? 네, 이번만 좀 다녀올까 해요. 친구가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위로 여행 겸 다녀오고 싶어서요. 올해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예요. 당연히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니 제 입장에서는 점점 아내의 여행이 탐탁치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번만 다녀올 거라고 한 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누구네 자식이 사업 성공해서 그 아줌마가 돈을 다 대줘서 가는 축하 여행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다 대는데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여행 가는 건 좋아. 다 좋은데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둘째 녀석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이 여행 가기로 해서 미룬 거 기억나? 남는 시간에 당신도 당연히 친해진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먼저잖아. 이번에 다녀오면 한동안은 여행 가지 마. 예전처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근처에 운동 다니는 건 괜찮으니까. 알았죠? 알겠어요. 당신 뜻이 정 그러면 그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아내는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또 얼마 안가 이번엔 무슨 이유로 여행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다며 자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쯤 되니 화가 나더군요. 그놈의 여행 때문에 자식들 같이 보러 가기로 했던 약속들도 몇 번을 미뤘고 더 가까이는 당장 저랑 집에서 밥 한 끼 하는 시간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여행만 가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는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운동 간다고 나가는 시간이 점점 일러지고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지는 통에 집안일을 전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내는 그 당시에만 잠깐 알았다고 하고 금세 다시 돌변해서는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라도 든 건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자식놈들 집에 못 들리는 것도 못 들리는 건데 대체 뭘 하길래 매일같이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니기만 해? 여보. 살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 친 적도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미루고 미뤘던 둘째 녀석 집에 가기 위해서 둘 다 옷까지 다 입고 당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에서 전화를 한참 받더니 거실로 나와서는 우리 둘째 집에 가는 거 한 번만 더 미루면 안 될까요?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모두 아내에게 해버렸죠. 허나 아내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자식놈들도 다 커서 이제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뭐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 다니기만 한다고? 그동안 당신 밥 평생 내가 차렸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언제는 자유롭게 다니라면서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순하던 아내가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고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던 얼굴로 저를 보던 아내는 뒤이어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우리 이혼해요. 하고는 자기 가방만 챙기고는 쏙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게 아마 그 운동 같이 하는 아줌마들을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참 화 한 번 냈다고 이혼이라니. 평소 아내와는 너무 다른 표현이었고 내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한 뒤 혼자 침대에 누워 한참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젊을 때부터 지금껏 자기 시간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그거 챙겨보겠다는 걸 내가 너무 막은 게 아닌가. 물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게 아닌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돌이켜보니 저라고 막 잘한 건 없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제 30년 중마고우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용철아, 나다. 뭐하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말이다.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냐?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제 중마고우는 오래전 아내가 사별하여 없었지만 죽고 못 살던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러느라 더 가까워진 사이였죠. 저는 오랜만에 중마고우를 만나 바둑 한 판을 두며 아내에 대해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씁쓸하게 웃더니 싸울 아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좋게 화해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가 괜히 이 친구에게 상담을 했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저도 죽은 친구 아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저희 부부도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덩달아 침울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참 성격도 활달하고 저희에게도 잘해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구나. 미안하다, 용철아. 아니다. 그냥 네가 잘 지냈으면 해서 그래. 우리 나이에 같이 살아주고 밥 챙겨주는 마누라 있으면 그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지, 안 그래? 맞다, 네 말이. 저는 중마고의 말을 듣고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장을 봐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해물찜을 만들어 놓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여보, 운동 다녀왔어? 당신 좋아하는 해물찜 만들어 놨어. 아까는 당신이나 나나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 이제 마음 좀 풀고, 응? 전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평소보다 조금 더 살갑게 맞이하고 바로 저녁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거부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길래 그래도 화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말도 없이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잠깐을 나가더라도 나 가게 좀 다녀올게요. 요 앞에 희진이 아줌마가 왔다는데 같이 운동 좀 다녀올게요. 라며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아내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정말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당신 나가는 건 좋은데 예전처럼 나한테 말 좀 해줘. 당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문소리 들려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 당신 나가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해. 그거 이해할 테니 얘기라도 좀 해줘. 얘기를 해달라고요?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여보. 뭐라고? 당신 왜 자꾸 내 말에 반박만 하는 거야? 내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얘기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리 힘들어? 네. 일부러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에도 그게 싫으면 그냥 나랑 이혼해요. 라며 정말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무조건 핀잔을 주듯 받아치고는 싫으면 이혼하자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했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행동을 보면 절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곱던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를 지금껏 믿었고 믿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된 이후로 이제는 운동복을 입고도 화장을 한 채 나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아내는 화장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싸운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평소 아내 행동을 생각해 봤을 때 저로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하지만 이미 대화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었기에 저는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그날은 아내가 나가는 것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미리 전날 아내에게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하루 쉴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급히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자주 입던 운동복이 아닌 조금 꾸민 듯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열심히 뒤를 따라가기를 30분, 웬 탁 트인 카페에 들어가더군요. 무심코 카페 안을 보는데 아내가 향하는 자리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30년 지기 중마고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제 친구한테 저와의 일을 상담하려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기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마고우에게 다가간 아내가 웃으면서 입을 맞추는 것을 본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죽은 후 우리도 이런데 용철이 그 녀석은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가 챙겨주자. 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이야기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어디 잠깐이라도 바람 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중마고를 불러서 함께했고 시간이 안 날 때도 일부러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는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가족까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좋은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랑 네 아내 덕분에 그래도 내가 미진이 죽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너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희 집에 불러서 하루 같이 잤을 때는 먼저 잠든 아내를 두고 저랑 단둘이 술잔 기울이다가 울면서 저런 말도 했을 정도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제 아내랑 바람이 났다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아내와 친구를 지켜봤습니다. 겉보기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지만 스킨십을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 맞은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는 일부러 미행을 하려고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한 거였는데 집에 오고 나니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밤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한번 크게 앓고 나니 머리는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저한테 이혼 타령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연락하는 것조차 손이 떨렸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굴더라고요. 당신 오늘도 운동 갔다 왔다고? 네, 갔다 왔어요. 왜요? 그냥 물어봤어. 근데 당신 그 향수는 언제 산 거야? 왜 갑자기 늙어서 향수를 뿌리고 다녀? 내가 향수 뿌리는 것도 당신 허락받고 해야 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혼 말이에요. 난 마음 먹었어요. 당신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어이 이혼을 해야겠단 말이지? 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지. 왜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왜 지금이지? 내가 그걸 왜 굳이 대답해야 해요? 그러자 아내는 말이 없었고 아내의 침묵에 정말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하자. 약속한 시간보다 미리 자리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친구가 금방 오더군요. 너무 태연하고 평소와 같은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순간 저도 모르게 반쯤 남은 소주병을 친구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야, 너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니까 재미가 좋지? 무슨 말이냐? 그게 바람이라니? 내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 말아라. 이미 내 두 눈으로 다 봤으니까. 잠깐만, 난 도통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전 끝까지 발버둥 치는 친구에게 결국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는 헛소리만 하고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으니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다. 날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 난 용서받을 자격도 안 되는 놈이다. 네가 날 그리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내가 모자란 놈이야. 근데 이혼은 그냥 해주는 게 어떻겠냐? 네 아내도 날 사랑하고 나도 네 아내를 사랑한다. 불륜이니 뭐니 해도 결국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사람 놓아줘라. 부탁이다. 그래, 그깟 여자 내가 버릴 테니 네가 주워가라. 지금이야 네가 사랑이니 뭐니 헛소리 할 수 있지. 막상 살아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거다. 히스테리 부리면 남편이고 뭐가 안 보이는 여자니까 머리채 안 뜯기게 조심하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절절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아내의 욕을 하면서도 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작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앞에 있는 친구놈은 자기가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고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미는데 그럴수록 목이 턱 막혀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가짜는 자존심 부린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강냉이 하나 날아가도록 확 때리고 싶었지만 그때의 저는 어떻게든 당당한 척 차라리 잘된 척하며 둘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타격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네 바람 피고 있다는 사실 아는 거 내 마누라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에 친구에게 절대 오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로 이혼하자고 할 테고 그러면 저는 제 속을 풀 기회도 없이 이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포도를 먹고 있는 아내 팔을 붙잡고 분에 차 말했습니다. 바람을 피울 거면 좀 더 제대로 된 놈이랑 피우지 그랬어. 자기 아내 사지로 잡아먹은 놈이랑 정말 사랑이라도 하게?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눈치였지만 금세 아내를 잡아먹었든 뭐든 당신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이왕 알게 됐으니 우리 이제 진짜 이혼해요. 애들도 컸고 꼭 우리가 같이 살 이유는 없으니까. 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 같은 이혼 서류를 방에서 가져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바람을 들켜놓고도 그따위 말을 해? 네, 미안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이혼 말고 적당히 잘 헤어져서 별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두고 내가 명절 때는 애들 얼굴 보러 올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괜히 애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죠? 그 와중에 애들은 신경 쓰고 정작 긴 시간 함께 살아온 저에 대한 예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저를 더욱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일단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던지듯 주고는 방에 들어가서 아내 옷이며 짐을 전부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나가. 아내는 기가 찬 듯 참나 만 반복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섬주섬 제가 던진 짐을 싸서는 미처 꺼내지 못한 것들도 하나하나 챙긴 채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말이죠.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문자가 왔네요. 아이들한테 이야기 안 한 거 맞냐고. 그에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숨겨야지? 오히려 자식들이기에 더욱 투명하게 바람이 나서 집 나갔다는 사실을 전해야지. 난 다 말할 거야. 당신 제정신이에요? 애들한테 말하겠다고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당장 그 말 취소해요. 약속하라고요, 얼른. 부끄럽긴 한 건지 아내는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자식들에게까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저 역시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군요. 그 사이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몸이 아파오고 상처가 골마가는 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술이라도 입에 넣어야 안심이 되어 알코올에 몸을 적셔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운동을 하며 좀 친하게 지냈던 아줌마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헬쓱한 몰골로 나가보니 그 아줌마는 절 보고 흠칫 놀라다가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허나 뒤이어 제가 들은 내용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줌마 저희 운동 모임에 처음 나왔을 땐 성격도 좋고 사람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좋았어요. 근데 좀 하는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자 회원들 오면 계속 그쪽으로 추근거리고 괜히 술 먹으러 가자 하고 늙어서 저게 뭔 짓인가 싶어 여자 회원들은 슬금슬금 아줌마를 피했는데 어느 날 남자 회원이 말해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자기에게 물건을 좀 사달라 했다고요. 예? 물건이요? 네, 알아보니 무슨 이상한 회사인지 단체인지 그런데 소속되어선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중엔 옥장판도 있고 무슨 이상한 묵주 팔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껏 아내가 일을 쉬고 난 후 어디에 출근을 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일적으로 전화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 정말 무서운 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내가 새벽 기도랍시고 나갔던 몇 장면들이 떠오르더군요. 그제야 저는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선뜻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만 묻더군요. 얼른 대답하라고. 당신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 아줌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다단계라도 하는 거야? 허나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겠다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일어나려는 아내를 잡으려 하자 온 힘으로 절 뿌리치며 이혼한 주제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내가 변한 이유가 단순히 중마고우 때문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일단 그 녀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오라고! 누구세요? 여기 박용철 씨 집 아닙니까? 아닌데요. 제가 여기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섬뜩하게도 그 녀석은 제가 알고 있던 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 집이라도 구해서 나간 건가 싶어 다시 아내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절대 그 여잔 입을 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진실은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고 저는 불면 속에서 밤을 지새며 초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필 자식들까지 집에 들이닥쳐 제 꼴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리 마르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별일 없다. 별일이 없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어머니랑 아버지 별거 하신단 소린 무슨 말이에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내는 그 사이 아이들에게 헤어져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식들이 온 이유도 그거였고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말을 어버버거리다 그리 되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더 깊게 파고들어 묻지 않았지만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특히 첫째는 제 몰골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해서 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볼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쏟을 것 같고 아내의 행각을 다 말할 것 같아 얼른 돌려보내자 싶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좀 피곤하구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감긴다. 오늘은 그냥 다들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늦으면 차도 막힐 텐데. 제가 그리 말하자 아이들은 묻고픈 게 많은 눈치였지만 어쩔 수 없단 얼굴로 알겠다며 일단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소주를 들이마시며 한없이 서럽게 울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시 초인종 벨을 누르더군요. 바로 첫째였어요. 아버지, 재영아. 아버지, 저 동생들 갈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집안에 무슨 말 못할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갑자기 헤어지실 리가 없잖아요. 촉이 좋았던 첫째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진 게 말이 안 된다며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거짓말이란 걸 금방 눈치챌 것 같았죠. 그에 저는 한을 토해내듯 그간의 모든 일을 첫째에게만 다 말하게 되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특히 둘째와 셋째한테는 더더욱. 그리고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야기를 듣던 첫째의 표정은 참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제 엄마가 절 두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고 심지어 물건을 파는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어요. 첫째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더니 일단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아버지, 일단 제가 엄마를 만나볼게요. 그리고 엄마 뒤를 슬쩍 미행해 볼게요. 그럼 뭐라도 나오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알겠다며 첫째가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렸죠.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첫째에게 괜히 그런 짓을 시킨 건지, 하지만 생각을 더 이어나갈 수 없었죠. 생각보다 빠르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으니까요. 첫째는 제게 일단 충격을 받지 말라고 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가 보니 아버지 말씀대로 용철이 아저씨를 만나 애정 행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어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어요. 딱 봐도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들 무슨 이상한 기도를 울면서 올리고 있고 엄마는 거기서 아저씨랑 함께 기도하다가 글쎄 목사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이번에 물건 더 많이 팔아서 도움이 되겠다느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조용히 숨어 지켜보긴 했는데 혹시나 걸릴까봐 빨리 나왔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네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입이 차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연락이 된 용철이와 아내를 동시에 만나 그들이 이상한 신앙에 꽂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우린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물건을 파는 것도 다 제가 믿는 분을 위해서이고요. 그 와중에도 당당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와의 이혼이 정말로 답이었던 거예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지라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내를 보니 속이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첫째와 함께 중마고우도 설득해보고 아내도 설득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 말도 일절 듣지 않는 걸 보니 아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걸 하루빨리 다른 자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엄마를 구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인 만큼 최대한 자식들이 충격을 덜 받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즘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껏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해봤지만 어떻게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저희 문제로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고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나니 너무나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